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편의점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려는데 가격표에 0이 4개, 5개가 더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어제까지 수천 원 하던 커피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되어 있는 풍경.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자원을 가졌던 나라.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리며 미국인들이 쇼핑을 오던 나라. 베네수엘라의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일상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한 달 월급으로 달걀 한 판조차 사지 못하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베네수엘라가 파멸로 치달았던 그 궤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평행이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경제가 나빠진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해체되고 여러분의 재산과 미래가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설계와 징후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야기의 시작은 부러진 저울에서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폭주를 막는 것. 베네수엘라가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결정적인 계기는 차베스가 집권하며 사법부를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우며 법률을 도구로 만들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업의 재산권을 국가가 마음대로 박탈해도 법원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약탈을 정당화해 줬죠.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사법부 장악에 대한 우려, 대법관 증원 논의, 그리고 입법 독재라 불릴 만큼 견제 없는 입법 권력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공정한 저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몽둥이가 되는 순간 시장 경제는 즉사합니다. 왜냐고요? 어떤 바보 같은 투자자가 내일 당장 내 공장, 내 땅을 국가가 뺏어갈지도 모르는 나라에 돈을 넣겠습니까? 자본은 공포를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있고 부유층의 자금 탈출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물 경제의 모순을 들여다봅시다.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기는 최악인데 주가는 왜 올라? 혹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탄식 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 과정에서도 아주 기묘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박살나고 상점 매대는 비어가는데 주식시장의 지수는 폭등했던 겁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화폐 가치 하락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종이 조각이 되어가는 돈을 들고 있기 겁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사려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든 결과였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실질 구매력은 급감하고 있는데 화폐 발행량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화산과 같습니다. 한번 임계점을 넘으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죠.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예금과 연금이 순식간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평행이론이 경고하는 두 번째 징후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생명줄인 산업 생태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석유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는 반도체라는 하이테크 석유가 있죠. 그런데 이 반도체가 지금 거대한 외교적, 정치적 도박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친중, 친러 행보를 보이며 고립을 자초했을 때 그들의 석유 산업은
기술과 자본의 수혈이 끊기며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핵심인 동맹국과의 신뢰가 흔들리고 모호한 외교 전략으로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1등을 달리던 우리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2류, 3류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가의 먹거리가 사라지면 복지도, 교육도, 국방도 없습니다. 오직 빚만 남게 되죠.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고 그 돈 때문에 물가는 더 오르는 악순환. 베네수엘라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포퓰리즘의 늪이 우리 발밑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과정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겠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들.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몇 푼의 돈에 취해 있는 사이 국가라는 거대한 방파제에는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 공짜로 점심을 먹는다면 그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의 피눈물이나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지불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처음에는 서민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식료품 가격을 통제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시장은 파괴되었고 의사들은 나라를 떠났으며 서민들은 굶주림 끝에 독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해체는 선해라는 포장지로 쌓여 찾아오지만 그 속 알맹이는 파멸이라는 독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평행이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원화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모든 것을 원화 예금이나 국내 부동산에만 몰아넣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내 모든 짐을 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인류 역사가 증명한 불멸의 자산인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의 분산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또한 전 세계 경제 흐름과 정치적 변화에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던지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독침을 분별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만이 이 파멸의 열차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195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서독보다 1인당 GDP가 높았고 남미의 명동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나라를 떠나는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찬란했던 황금의 제국을 단 한 세대 만에 지옥으로 바꿔버린 걸까요? 단순히 석유 가격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지도자 한 명을 잘못 뽑아서일까요?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서서히 무너질 때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이고 소름 돋는 10가지 징후가 발견됩니다. 오늘은 우리 기묘한 경제에서 베네수엘라식 몰락의 길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10가지 경고 신호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상호무역법 압박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절대 밟아서는 안 될 그 위험한 지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사법부의 장악과 법치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법원입니다. 권력이 폭주할 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바로 이 법원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베스 정권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충성파들로 채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법원은 합법이라는 판결만 내놓는 거대한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는 흉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나라에서 기업가들은 투자 의욕을 잃고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의 서막입니다. 두 번째는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와 국가 재정의 파탄입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차베스는 석유를 판 돈으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꽂아주는 이른바 미션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 국민은 환호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나 기술 개발은 뒷전이었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에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석유값이 좋을 때는 버텼지만 유가가 하락하자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고가는 비었는데 나눠주던 돈을 멈출 수는 없으니 결국 국가 부채는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징후, 반기업 정서의 확산과 민간 경제의 질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기업들의 탐욕으로 돌렸습니다. 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서민들이 가난하다는 프레임을 짠 것이죠. 그리고는 가격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빗방은 100원 이상 받지 마 라고 강요한 겁니다. 밀가루 값은 200원인데 100원에 팔라고 하니 어떤 빵집이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공장들은 멈췄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떠난 국영기업은 방만한 경영으로 무너졌고 시장에는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회에서 경제라는 엔진은 결국 차갑게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화폐 가치의 폭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부족해진 정부가 선택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장에 풀린 지폐들은 결국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의 관점에서 봐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가격이 점심때 2배가 되는 나라, 지폐를 세는 게 무의미해서 무게를 달아 물건을 사는 나라.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저 오늘 번 돈을 생존을 위해 바꾸는 데만 급급해집니다. 다섯 번째, 중산층의 몰락과 국가 배급 체제로의 종속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중산층입니다. 저축해둔 돈은 화폐 가치 폭락으로 사라지고 직장은 국유화로 없어집니다. 결국 스스로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이 정부가 나눠주는 음식 박스에 목을 매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클랩 CLF이라는 배급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상자를 받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국민은 생존을 위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반대를 포기하게 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진 자리에 국가의 구걸하는 노예들만 남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언론과 교육의 장악을 통한 세뇌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국과 신문사를 차례로 폐쇄하거나 강제로 매입했습니다. TV를 틀면 지도자의 업적만 나오고 학교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만 가르쳤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나라가 가난한 건 모두 외부 세력과 매국노들의 탓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진실이 가려진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는 죄악이 되고
국민은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어 몰락의 구렁텅이로 함께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7번째는 자원과 산업의 국유화 및 효율성 상실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심장인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좋은 예입니다. 과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이 회사는 차베스 정권 이후 낙하산 인사와 정치적 충성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쫓겨났고 시설 투자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인데 정작 석유를 뽑아내지 못해 기름을 수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산업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국가 경쟁력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2026년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산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8번째 징후, 선거 시스템의 무력화와 민주주의의 형식화입니다. 겉으로는 투표를 하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연극이 시작됩니다. 개표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야당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고 투표 당일 정부 지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합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는 순간 그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유는 투표함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9번째는 외교적 고립과 동맹의 약화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과 대립하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손을 잡았습니다. 반미반매일을 외치며 자주를 강조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심화되었고 서구의 자본과 기술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2026년 트럼프 정부의 상호무역법처럼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시기에 동맹을 잃고 고립된다면 경제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외교적 신인도 하락은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징후는 바로 사회적 분열과 혐오의 정치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우리 편과 적으로 나눕니다. 부자와 빈자, 기득권과 서민을 갈라치게 하여 끊임없이 싸우게 만듭니다. 증오를 먹고 자란 권력은 공고해지지만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사회에서 협력과 창의성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경제적 빈곤보다도 한 민족이 서로를 증오하게 된 이 심리적 분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베네수엘라가 몰락해간 10가지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사법부 장악, 선심성 예산, 반기업 정서, 화폐 신뢰 하락, 교육의 정치화, 외교적 고립,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 징후들 중 몇 가지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낯설지 않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와 다릅니다. 우리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있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이 있으며 무엇보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쳐 이겨낸 위대한 국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법치를 무시하고 경제 논리를 정치에 이용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시작하면 몰락은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풍 속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그 잘못된 길을 조금이라도 밟는다면 한강의 기적은 한순간에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다룬 한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폭풍우 때문이 아니라 지붕에 난 작은 구멍들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 있는 작은 구멍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 번쯤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는 짧고 국가의 운명은 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2의 베네수엘라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10가지 징후를 비웃으며 더욱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